서울 메디컬 센터의 VVIP 병동은 값비싼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유리벽 안의 시간은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의 흐르지 않았다. 6개월이었다. JN그룹의 신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강민준 회장이 이 침대의 식물처럼 누워 지낸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으나 초점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것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었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 초빙된 각 분야의 권위자들은 지난 몇 달간 온갖 최첨단 장비와 이론을 동원해 그의 다리를 진단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 원인 불명의 완전 마비, 신경계에도, 척추에도, 근육 조직에도 그 어떤 손상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그의 두 다리는 마치 생명이 끊어진 고목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최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소녀를 곁눈질했다. 낡고 빛바랜면 원피스에 흙먼지가 묻은 캔버스화. 도시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뜬 소문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작정 데려온 아이였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포기한 회장님을 고작 이런 시골 소녀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성적인 기대는 없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뿐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치의인 김 박사가 팔짱을 낀 채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소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옆에 선 독일인 의사 슈미트 박사 역시 조소 어린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최 비서, 지금 우리와 장난하자는 겁니까? 이 아이는 대체 누굽니까? 여기가 무슨 민속촌인 줄 아십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최 비서는 허리를 굽히며 간절하게 말했다. 박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 말에 김 박사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잃을 게 없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소녀, 이선화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주변의 경멸이나 무시, 혹은 최 비서의 간절함 같은 것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그녀의 시선은 강민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투명한 스캐너처럼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온갖 첨단 장비로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는 맨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박사가 경비원을 부르기 위해 인터폰을 들려는 순간 이선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선화는 천천히 강민준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한 자연스러웠다. 의료진들은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선화는 침대 발치에 섰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강민준의 왼쪽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박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뭘 하려는 거지? 마사지라도 하려고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시도해본 물리치료의 종류만 수백 가지가 넘소. 그의 말에도 이선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손끝에 모여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찰레 일어났다. 하나. 이선화가 강민준의 발목, 아킬레스건 바로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둘. 그녀는 거의 동시에 발바닥 중앙에 움푹 팬 곳을 다른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다. 셋.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정확히 3초가 걸렸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동작이었다. 너무나도 허무해서 실수가 터져 나올 법한 순간이었다. 슈미트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으려 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기적.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강민준의 왼쪽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찔하고 경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난 180일 동안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움직임이었다.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김 박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최 비서는 입을 틀어막았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다른 의료진들 역시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학적 지식과 상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그것은 과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강민준 자신은 더욱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발가락. 그 미세한 경련은 그의 뇌까지 전류처럼 짜릿하게 흘러 들어왔다. 죽어있던 신경회로 어딘가에 작은 불꽃이 튀는 듯한 감각. 그는 텅 비어있던 눈으로 이선화를 바라보았다. 저 평범하고 왜소해 보이는 시골 소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녀가 방금 행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이선화는 그 모든 경악과 충격의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길게 핀 들꽃을 잠시 바라본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초의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길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이 다시 흐를 겁니다. 하지만 물길을 막았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알쏭달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도 강력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JN그룹의 부회장. 박태석이 팔짱을 낀 채 유리창 너머로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정체불명의 소녀, 그리고 방금 전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박태석은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지난 6개월은 그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JN그룹의 권력은 차근차근 그의 손아귀로 넘어오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의 통제에 있었고 주주들은 그의 비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다. 강민준을 합법적으로 경영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병실 안을 노려보았다. 모두가 충격과 희망에 젖어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그 소녀. 이선화만이 자신과 같은 종류의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박태석은 입술을 비틀며 중얼거렸다. 재미있군.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시지. 시골뜨기 계집애 하나가 이 거대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게 복도를 기어다녔다. 병실 안에서는 다시 소란이 일었다. 김 박사와 의료진들이 흥분한 채 강민준의 다리에 달려들어 각종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신경반응 검사, 근전도 검사. 그들의 움직임은 다급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감탄과 학문적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학적 틀 안에서 설명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밝혀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여전히 정상이었다.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죽어있던 신경 말단에서 아주 미약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는 곰의 첫 숨결과도 같았다. 김 박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선화에게 다가와 물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이 누른 그 부위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점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이선화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길이 막히면 좁은 샛길이라도 찾아내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그저 가장 단단하게 막혀있던 돌멩이 하나를 치웠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선문답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비선은 이선화의 옆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화양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이선화는 그의 인사를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길은 다시 막힐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돌멩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병실 유리창 너머 복도에 서 있는 박태석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명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을 노리는 야심가, 다른 한 명은 깊은 산골에서 막 도착한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보통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이 작은 병실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침대에 누워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단순한 치료가 아님을 이선화는 다시 강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은 의사가 환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의지를 향한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강민주는 마른 입술을 움직여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담겨 있었다. 그래, 그 한마디 대답에 이선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병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그렇다면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사람,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마시는 물, 심지어 이 방의 공기까지도요. 그녀의 말은 싸늘한 경고처럼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깨고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선전포고였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 비서와 강민주는 달랐다. 그들은 이선화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6개월간의 악몽,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아주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초의 비서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배신이었다. 강민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애썼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움직임이 느껴졌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선화라는 가느다란 동아줄을 잡고서라도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반드시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회사,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선화는 그런 그의 눈빛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원의 역할을 넘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휘말렸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는 가냘팠지만 그 위에는 대대로 이어져 온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사명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태어난 이유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병실, 이 3초의 기적에서부터였다. 이선화가 일으킨 3초의 기적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 파문은 서울 메디컬 센터 VVIP 병동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JN그룹 강민준 회장의 극적인 상태 호전 소식을 한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논조는 희망이나 찬사보다는 의혹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체불명의 시골 소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현대의학에 대한 도전인가, 혹은 위험한 사기극인가.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번 일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선화의 시술 행위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강민준 회장에게 나타난 일시적인 호전 증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플라세보 효과이거나 혹은 장기간의 마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연한 신경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억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 모든 여론전의 배후에는 부회장 박태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 언론사 고위 간부들과 의학계의 실력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는 능숙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위기감을 조장했다. 이런 비과학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의료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또한 JN그룹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이런 주술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언론은 이선화를 신비로운 능력자에서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둔갑시켰다. 그녀가 자라난 강원도 산골마을까지 기자들이 몰려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 이웃, 심지어는 초등학교 시절의 행적까지 파헤치며 어떻게든 그녀의 흠집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온갖 악의적인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마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이선화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병실에 딸린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신문도,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강민준의 상태였다. 그녀는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그의 몸 몇 군데를 짚어주거나 가볍게 주물렀다.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기색을 살피거나 창밖의 하늘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준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첫날 발가락을 움직인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최 비서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몇 걸음 정도는 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었다. 6개월간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이 깨어나면서 온몸이 칼로 찢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강민준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이 고통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의 육체가 깨어나는 것과 동시에 JN 그룹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태석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강민준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이상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사를 위해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은 연합하여 강민준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들을 보류시키거나 재검토에 붙였다. 강민준은 병상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분노를 터뜨렸다. 박 부회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승인한 프로젝트를 누가 감히 중단시키라고 했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태석의 목소리는 지극히 공손하고 염려스러웠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사들의 우려가 커서 잠시 보류한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완쾌하여 복귀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명분을 갖추고 있었기에 강민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때 이선화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은 마치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민준은 묵묵히 차를 받아 마셨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곁에 있으면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고 머리가 차가워졌다. 며칠 후 병원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학협회에서 파견된 합동조사단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선화의 시술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그녀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그녀를 몰아세웠다. 당신이 사용한 기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의사 면허도 없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이선화는 그들의 날 선 질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한 것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대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손길일 뿐입니다. 근거를 찾으신다면 제 손에 있고, 결과는 저기 누워 계신 회장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지. 그것을 글로 설명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본질적이어서 오히려 조사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조사단은 그녀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자 결국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강민준에게 이선화와의 관계를 끊고 정식 의료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의 건강뿐만 아니라 JN그룹 전체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 소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그들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강민주는 지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조사단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달랐다. 그의 몸은 이선화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고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자신을 진찰했던 수많은 명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불가능을 이야기했지만 저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초의 비서를 자신의 병실로 불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최 비서,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최 비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박 부회장이 사실상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회장님을 지지하던 임원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거나 좌천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회장님의 해임안이 상정될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보고였다. 강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선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약초 주머니를 강민준의 베갯머리에 놓아주었다. 은은하고 맑은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면서 강민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이선화는 창가에 서 있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가지 끝에 매달린 잎사귀 몇 개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당신이 잃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강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의지였다. 그 순간 강민준은 모든 것을 결심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이것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기로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언제나 차가운 분석이 아닌 뜨거운 직감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최 비서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아침 당장 퇴원 수속을 밟게, 그리고 이선화 선생을 내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게,
앞으로 나의 모든 치료는 이선화 선생에게 일임한다. 그리고 박 부회장에게 전하게. 아직 이 강민주는 죽지 않았다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이야. 그의 눈은 더 이상 병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맹렬한 투지로 불타오르는 왕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최 비서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가 기다려온 주군의 모습이었다. 이선화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는 듯 했다. 이제야 비로소 판이 제대로 짜이기 시작한 것이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과 의심의 파도를 넘어 진실을 향한 길고 험난한 항해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퇴원일. 서울 메디컬 센터 정문은 거대한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사이비 의료를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이 내뱉는 고함과 무수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다. 최 비서와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인간 방패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병원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민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6개월 만에 첫 외출이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의 총수다운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그 모든 소란과 저기에도 불구하고 산속의 바위처럼 미동도 없는 이선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주변의 광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세상의 평가 따위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오직 강민준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님,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 JN그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고성이 빗발쳤다. 강민준은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확성기를 통해 나온 그 음성은 장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 생명의 은인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내 건강과 내 회사의 문제는 내가 직접 판단하고 책임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억측과 비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잠시 소란이 멎었다. 그 틈을 타 경호원들은 강민준과 이선화를 방탄 기능이 갖춰진 검은색 세단에 재빨리 태웠다. 차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병원과 시위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음을 실감했다. 실패하면 그는 건강과 회사뿐만 아니라 한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고 희대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민준의 개인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성채나 다름없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과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선화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박제된 숲과 같았다. 저택의 집사와 고용인들은 현관 앞에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강민준에게는 깍듯이 허리를 숙였지만 그 옆에 선 이선화에게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선화는 회장님을 홀린 요사스러운 시골뜨기 계집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강민준의 여동생이자 저택의 안주인 역할을 하던 강미영 상무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라버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런 애를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요. 당장 내보내지 못하면 제가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쫓아낼 거예요. 강미영은 다짜고짜 이선화의 앞을 막아서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오빠의 건강보다는 가문의 체면과 JN그룹의 주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박태석 부회장과 손을 잡고 오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강민주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아, 그만하거라. 이분은 내 손님이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는 이선화를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오. 이선화 선생. 보다시피 내 집이 좀 소란스러워서. 이선화는 아무 말 없이 강미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픈 사람을 진단하는 의사의 눈빛과 같았다. 그 시선에 강미영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민주는 이선화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공간이었다. 그는 이선화에게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재든 최첨단 의료 장비든 뭐든지 구해주겠소. 그는 당연히 그녀가 값비싼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선화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며칠간 이 집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드시는 음식과 물,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제가 직접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저택의 정원 한쪽 귀퉁이에 작은 텃밭을 일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약초를 몇 가지 심어야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해서 강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오후부터 이선화는 유령처럼 저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에 들어가 요리사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몰차 지켜보았고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녀는 저택의 공기순환 시스템과 수질 정화 장치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행동은 고용인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조용한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이선화는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선화야, 병이란 사람의 몸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그 사람이 사는 집, 먹는 음식, 맺는 인연 속에서도 병은 자라나는 법이지. 나무에 썩은 가지만 쳐내는 의원은 하수다. 뿌리를 썩게 만드는 땅속의 벌레를 찾아내는 의원이 진짜 명예인계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녀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녀의 고향 마을은 속세와는 단절된 깊은 산골이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약초를 기르고 사람을 고치며 살아왔다. 그들이 가진 의술은 현대의학처럼 병에 이름을 붙이고 증상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들의 치료법은 그 깨진 조화를 다시 바로잡아 몸이 스스로 치유될 힘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강민주는 휠체어에 의지해 정원으로 나갔다. 이선화는 이미 정원 한쪽 구석에서 작은 괭이로 땅을 일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도시의 소음과 인간들의 욕망에서 벗어나 흙을 만지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평범한 시골 소녀의 모습이었다. 강민주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 풍경이 세상의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평생을 경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왔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과 주변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어쩌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저 소녀는 지금 그의 몸과 함께 그의 병든 영혼까지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박태석 부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강민준의 퇴원과 이선화의 입주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그의 의중을 떠보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부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주는 이선화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주 좋네. 태어나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자네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말게. 곧 내가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회사를 잘 부탁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불안과 초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강민준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전화를 끊은 강민준은 이선화에게 다가갔다. 이선화 선생, 잠시 쉬는 게 어떻겠소? 이선화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돌려주지요. 회장님께서도 이제 몸을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그는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선화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의지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 그가 혼자 힘으로 내디딘 첫 걸음이었다. 비록 위태롭고 짧은 몇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강민준의 저택에서의 날들은 조용한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아침 해가 정원의 나무잎에 맺힌 이슬을 비출 때쯤이면 이선화는 강민준과 함께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의 방식은 병원의 강압적인 물리치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굳어있는 근육을 억지로 늘리는 대신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몸 안의 기운을 먼저 순환시켰다. 그리고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들로 각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나갔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쇠사슬처럼 자신을 올가매던 만성적인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고 다리에는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정원을 혼자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총기가 되살아났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회복 속도는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선화의 진짜 일은 재활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치료사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은 관찰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저택의 모든 구석,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머물렀다. 그녀는 강민준이 하루 동안 겪는 모든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점점 더 불길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후각에서 비롯되었다. 강민준의 서재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지만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향제나 꽃향기와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약초와 함께 자라며 후각이 예민하게 발달한 그녀는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 향기는 서재의 거대한 관엽식물 화분 근처에서 가장 짙게 느껴졌다. 두 번째 단서는 미각, 정확히는 식단에 있었다. 저택의 주방장 이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냈지만 이상하게도 강민준의 저녁 식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특정 약재를 우려낸 차가 곁들여졌다. 심신 안정과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이 주치의와 주방장의 설명이었지만 이선화는 그 약재가 가진 또 다른 효능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특정 성분과 만났을 때 신경계를 미세하게 마비시키는 작용을 촉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서는 저택 고용인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였다.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그녀를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강민준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독 몇 명만이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그녀가 나타나면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특히 강민준의 식사를 전담하는 젊은 보조요리사와 서재의 관엽식물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그랬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이선화는 자신이 발견한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맞추어 나갔다. 서재의 식물에서 나오는 향기, 매일 저녁 마시는 차,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바로 강민준의 추락이 결코 사고의 후유증이 아니라는 가설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왔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문제의 관엽식물에 다가갔다. 잎사귀는 평범해 보였지만 흙 속을 파헤치자 수상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흙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전자장치였다. 그 장치에서는 아주 미세한 진동과 함께 그녀가 느꼈던 그 독특한 향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식물 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향을 주기적으로 분사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강민준에게 제공될 약차의 찌꺼기를 몰래 조금 챙겼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은수저와 몇 가지 약초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독성 반응을 검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차 자체에는 아무런 독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텃밭에서 가져온 특정 풀잎과 석자, 혼합물은 즉시 검게 변하며 독성 반응을 일으켰다. 서재의 향기와 이 차가 만나면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신경독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범인은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다. 각각의 요소는 무해하지만 그것들이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고도의 수법이었다. 범인은 의학뿐만 아니라 화학과 식물학에도 조예가 깊은 자, 혹은 그런 전문가를 배후에 둔 자임이 틀림없었다. 이선화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강민준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아직 그의 심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준의 충직한 그림자. 최 비서, 그는 이 저택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최 비서에게 잠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저택의 후원을 말없이 걸었다. 달빛이 차갑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이선화는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관찰한 사실들만을 담담하게 나열했다. 서재의 인공향기 분사장치, 약차의 이상 반응, 그리고 일부 고용인들의 불안한 태도. 그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전달했다. 최 비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퍼즐처럼 다시 맞추어 보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유독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피로감을 호소했던 일, 주치의가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되었던 그 약차, 그리고 박태석 부회장이 추천하여 채용했던 그 정원사와 보조 요리사. 모든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선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주군이 독살당하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셈이었다. 끔찍한 죄책감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자들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선화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적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꼬리를 자를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배후를 잡아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이미 단순한 치료사를 넘어 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최 비서는 그녀의 눈을 보며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는 이 작고 어린 소녀에게서 자신도 갖지 못한 거대한 용기와 지혜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저택의 2층 창문에서 강미영 상무가 커튼 뒤에 숨어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박 부회장님, 아무래도 그 시골 계집애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적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대담하고 잔혹한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미영의 전화를 받은 박태석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집무실한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구들은 그의 싸늘한 분노 앞에 차가운 오브제에 불과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얕봤다. 시골에서 굴러온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단단하고 날카로울 줄은 몰랐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 이상 우아하고 점잖은 방식으로는 저 계집애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자네, 지금 바로 강원도에 있는 우리 쪽 사람들에게 연락하게 이선화라는 아이의 본가를 찾아가. 세무조사든 토지 불법 점유든 뭐든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서 그 집안을 아주 뿌리째 흔들어 놔. 그 아이가 제 발로 서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잔혹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는 뱀을 잡으려면 굴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법무팀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선화를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하는 공식적인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언론은 다시 한번 그녀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돌팔이로 몰아가며 여론 재판을 시작했다. 이제 그가 던진 그물은 이선화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법과 여론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계의 벽에 갇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그 무렵 이선화의 고향 마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이선화의 늙은 부모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오래된 지적도를 들이밀며 이선화 가족이 수십 년간 살아온 집과 밭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노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그날 밤 이선화는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화야, 큰일 났다. 웬 사람들이 와서 우리더러 집을 비우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너 혹시 서울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이냐.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이선화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이선화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적의 공격이 자신을 넘어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향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바로 적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그녀가 떠나는 순간 강민주는 다시 독살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절대 아무하고도 합의해주지 마시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이선화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초의 비서와 그녀는 그날 밤부터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최 비서는 JN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구축해온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는 박태석 부회장의 최근 행적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비밀리에 접촉한 인물들을 샅샅이 추적했다. 한편 이선화의 역할은 독의 정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한밤중에 다시 서재에 잠입했다. 향기 분사 장치를 해체하여 그 안에 담긴 액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극도의 긴장감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자칫 경보장치라도 울렸다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다행히 그녀의 침착함과 최 비서의 저택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샘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제 강민준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선화는 강민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회복을 위해서는 햇볕을 더 많이 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재는 너무 그늘져서 좋지 않으니 당분간은 남쪽의 유리 온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녀는 최근 회장님의 기력이 허해지신 것 같아.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특별한 약초로 차를 새로 달여 올리겠습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기존에 독이 든 차를 자신이 만든 해독차로 바꾸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이선화를 단순한 치료사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이런 절대적인 신뢰는 이선화와 최 비서에게는 가장 큰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강민준 모르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며칠 후 최 비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태석 부회장이 최근 한 바이오 연구소의 소장과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소는 희귀식물에서 신경독을 추출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었다. 또한 이선화의 가족을 협박한 사내들이 고용한 용역업체의 자금이 박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박태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고 박태석처럼 교활한 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이선화가 채취한 독극물 샘플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최 비서를 통해 그 샘플을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바로 그날 오후 저택에 경찰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선화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며 그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내밀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공권력의 등장에 겁을 먹고 수군거렸고 강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렸다. 꼴 좋구나. 어디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시지. 돌팔이 계집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선화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환장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복잡했다. 여기서 자신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초의 비서가 나서서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단속반의 태도는 완강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팡이를 짚은 강민준이 유리온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단속반 책임자 앞에 서서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 집에서 내 허락도 없이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책임자는 당황했지만 법 절차를 따를 뿐이라고 강변했다. 강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법 좋습니다. 이선화 선생은 현재 내 집의 공식적인 건강관리 컨설턴트요. 의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건강 자문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법 어디에 위배되는지 내게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내 유일한 보호자이기도 하오.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JN그룹의 총수다운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단속반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더 이상 강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반드시 그녀를 연행해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번뜩이고 있었다. 위기는 잠시 보류되었지만 위협은 더욱 명확해졌다. 적들은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옥죄어 올 것이었다. 이선화는 자신을 막아서는 강민준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싸움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준과 초의 비서를 돌아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쳐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한 분노와 차가운 전략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경찰 단속반이 물러간 그날 밤, 강민준의 저택 유리 온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세 개의 그림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왕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늙은 사자 강민준,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그림자 최비서, 그리고 이 모든 판을 꿰뚫어 보는 고요한 눈의 소녀 이선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환자와 치료사 혹은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모든 것을 건 동맹이었다. 최 비서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박태석의 차명 계좌 내역, 그가 비밀리에 접촉한 바이오 연구소 소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선화의 가족을 압박한 용역업체의 자금 출처까지.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박태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자료를 훑어본 뒤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박태석은 여우 같은 놈이야. 이 정도 증거로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게 분명해. 지금 이 사회와 언론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어. 우리가 이 증거를 들고 정면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매장당할 거다. 그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세상에 외칠 힘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초의 비서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이선화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맑게 울려 퍼졌다. 사나운 맹수는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잡는 법입니다. 그 맹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미끼로 던져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올 때까지. 그녀의 비유적인 말에 강민준과 최 비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십 년간 경영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승부사였다. 이선화의 말 속에 담긴 핵심 전략을 그는 즉시 간파했다. 함정, 그리고 미끼라. 그는 박태석의 가장 큰 약점이자 욕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JN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사업,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박태석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놈이지. 내가 쓰러진 이후로 그 프로젝트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선화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요? 이선화 선생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 가닥 희망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선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회장님은 병들고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 노인의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박태석 부회장이 가장 갈망하는 그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의 불안감과 조급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최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민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 최 비서,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은 없네. 박태석은 내가 약해졌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 오만함은 언제나 패배의 어머니니까. 그는 이선화의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저택 안팎에서는 미묘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일부러 이사들과의 통화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을 바꾸거나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특히 자신의 여동생 강미영 상무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프로메테스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제 내가 맡기에는 너무 벅차구나. 차라리 너처럼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러한 정보는 최 비서가 의도적으로 흘린 다른 정보들과 함께 박태석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박태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강민준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점차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정말로 독의 후유증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강미영 같은 무능한 여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조급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들을 매수하고 회유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강민준이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 자신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이사회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이선화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한 걸음씩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선화는 저택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연기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고 그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다. 박태석은 강민준이 저런 시골뜨기 돌팔이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평범함이 역설적으로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다.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했던 독극물 샘플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 비서는 보고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유리 온실에 들어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샘플에서 검출된 독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합성 신경독이었다. 특정 희귀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를 기반으로 오직 단 한 사람, 강민준의 유전적 특성에만 치명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독극물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 독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전 세계 몇 안 되는 연구소의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가장 위에는 박태석이 비밀리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던 바로 그 바이오 연구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 연극의 막을 내리고 범인을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를 앞둔 자의 냉정함이었다. 그는 초에 비서에게 지시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를 임시 주주총회로 변경하게. 안건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책임자 선임 및 그룹의 미래 비전 선포라고 올리게. 그리고 박태석 부회장에게는 내가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이양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흘리게. 최 비서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것은 박태석을 승리의 환상에 취하게 만들어 가장 방심하고 오만한 상태로 공개적인 심판대에 서려는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될 때 그가 느끼는 절망과 추락은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울 터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배신자를 처단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선화는 말없이 그의 결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 JN그룹 본사 빌딩은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이 거대한 유리 성체 주변으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사들과 대주주들의 고급 세단이 쉴 새 없이 로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권력 교체를 앞둔 미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모두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다. 과연 강민준 회장은 정말로 물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제국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 회의 시간 정각. 마침내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태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입장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이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마치 차기 회장이 된 듯 위엄 있게 행동했다. 그의 주변으로는 이미 그의 편에 완전히 돌아선 핵심 임원들이 철벽처럼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강민준 회장이 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준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해 보였다. 과거에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호랑이 같은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병들고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이어 그의 뒤를 따르는 이선화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면 원피스 차림으로 그 화려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강민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군. 회장님을 홀렸다는 그 돌팔이가. 쯧쯧. 저런 여자에게 의지할 정도니 이제 강 회장도 끝이군.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박태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번지게 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준은 회장석에 힘겹게 주저앉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주 및 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건강이 더 이상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JN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임하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회의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의장의 권한으로 박태석 부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현란한 언변으로 자신이 이끌어갈 JN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공격적이었다. 단기간에 경쟁사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비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과 자금 조달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스크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예상 수익률 그래프를 띄웠다. 그리고 이 계획을 뒷받침할 자금은 이미 모두 확보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저는 기존의 보수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의 유력 투자 펀드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쟁사였던 바이오젠 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의 발표의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모두가 그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회장석에 앉아있던 강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다. 박 부회장, 그 카스피안 홀딩스라는 해외 펀드 말인데 내가 듣기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던데 괜찮겠나? 그의 질문은 마치 노인의 걱정스러운 노파심처럼 들렸다. 박태석은 속으로 그를 비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바이오젠 테크와의 제휴라. 놀랍군. 그들이 순순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핵심 기술 자료를 넘겨주던가. 그의 질문은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다. 박태석은 이제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거저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전략을 동원해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때로는 적과도 손을 잡을 줄 아는 결단력. 그것이 바로 JN그룹에 지금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이오젠 테크로부터 받았다는 핵심 연구 데이터들을 스크린에 자랑스럽게 띄웠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마저 그의 수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박태석에게로 넘어왔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승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이사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민주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아주 조금이지만 날카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박 부회장, 다시 한번 명확히 합시다. 지금 발표한 모든 계획은 카스피안 홀딩스의 자금과 바이오젠테크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맞다는 거지요. 이사회와 주주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확답할 수 있겠소. 박태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은 저 박태석이 이루어낸 성과이며 제가 JN그룹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전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태석은 의기양양하게 강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강민준이 자신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힘겹게 짚고 있던 지팡이를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난 6개월간 그를 괴롭혔던 마비와 통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어깨는 당당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미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왕의 눈빛이 되살아나 있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박태석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떠올랐다. 강민주는 그런 그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거대한 강철의 공명처럼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자네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의 선언과 함께 회의장의 모든 문이 닫히고 잠겼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민준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일어서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주주총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화산처럼 고요하지만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박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해서는 안 될 변수였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다. 강민주는 단상으로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구두발 소리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하나하나 짓밟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 있던 박태석의 옆을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태석 부회장, 자네의 발표는 아주 인상적이었네. 허위와 횡령,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찬 한편의 대서사시였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비서는 단상 아래의 노트북을 조작했다. 박태석의 야심찬 비전을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은 순식간에 차가운 데이터와 숫자로 가득 찬 문서들로 바뀌었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카스피안 홀딩스의 정체였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의 끝에는 박태석이 제3자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자금은 지난 몇 년간 JN그룹의 해외 지사들에서 빼돌려진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태석의 편에 섰던 이사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태석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회장이 저 계집애에게 홀려서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두 번째 증거 앞에 힘을 잃었다. 그것은 JN그룹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원본 연구 데이터와 박태석이 발표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였다.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박태석이 발표한 데이터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교묘하게 과장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작된 데이터의 출처는 경쟁사인 바이오젠 테크라는 사실이 다음 화면에 곧바로 이어졌다. 최 비서는 박태석이 바이오젠 테크의 연구소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과 그 대가로 JN그룹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고 허위 데이터를 받은 이메일 내역까지 남김없이 공개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배임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동맹이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권력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쥐들은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하는 법이었다. 박태석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이선화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이선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발악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 저 마녀가 모든 것을 망쳐놨다고 그의 추악한 외침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그의 탈출을 도와줄 구원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이선화는 그들과 함께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파일을 수사팀의 책임자에게 건넸다. 그 순간 강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인적인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태석, 자네의 가장 큰 죄는 내 회사를 배신한 것이 아니야. 바로 나를. 자네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나를 배신한 것이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이선화가 제출한 독극물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미리 녹화된 영상 속에서 국내 최고의 독극물 전문가가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독은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되지 않은 신종합성 신경독입니다. 특정 개인의 유전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매개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투여될 경우 마치 퇴행성 신경질환처럼 서서히 신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지능적인 독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스크린에는 저택 서재에 설치되었던 향기 분사 장치의 사진과 강민준이 매일 마시던 약차의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의 화학적 구조식이 박태석이 비밀리에 투자해온 바이오 연구소의 핵심 연구 프로젝트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모든 진실이, 그 끔찍하고 잔혹한 음모의 전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석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 자부했던 그의 걸작이 한낱 시골 소녀의 눈썰미와 늙은 왕의 방역 앞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차라리 그때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그의 마지막 발악은 수사관들의 단단한 팔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준은 그의 귓가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6개월 전에 자동차 사고. 그것도 내 짓이었지. 나를 병원에 가두고 내 놈의 독을 천천히 주입하기 위한 시작이었을 뿐이었어. 그 말에 박태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게임은 완벽한 패배로 끝이 났다. 수사관들은 박태석과 그의 범행에 가담한 강미영 상무를 비롯한 핵심 공모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했다. 회의장에 남은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하마터면 살인자의 편에 설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JN그룹의 왕좌는 다시 제 주인을 찾았다. 강민준은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소란스러운 회의장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조용히 서 있는 이선화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민준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선화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꿀꺽였을 뿐이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썩어가는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JN그룹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부회장에 의한 회장 암살 미수 및 경영권 찬탈 시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경악했다. JN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지만 강민준 회장이 건재하다는 사실과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오후에는 기록적인 폭등세로 반전했다. 시장은 냉정했다. 그들은 왕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다. 박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이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신뢰와 명성을 쌓아온 거물급 경영인이 한순간에 희대의 범죄자로 추락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던 강민준이 치밀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은 그가 왜 왕이라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불사조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은 곳은 다름 아닌 의료계였다. 이선화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수사를 촉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의 거센 문매를 맞았다. 그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던 소녀가 전 세계의 명의들이 발견하지 못한 정교한 독살 음모를 밝혀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강민준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는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치과에 들어갔다. 그의 의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은 것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다. 협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현대의학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오만함을 범했습니다. 이선화 양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견 없는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존중하는 의료계로 거듭나겠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이 민간 전통 의술에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선화에게로 향했다. 어제까지 마녀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언론은 그녀에게 기적의 소녀, 진실을 꿰뚫는 자 등 온갖 화려한 별명을 붙여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그녀가 입었던 낡은 원피스는 완판되었고 그녀의 고향 마을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방송사들은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제시하며 그녀를 섭외하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영웅이 된 이선화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강민준의 저택 가장 깊숙한 곳,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 옆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쏟아지는 관심과 찬사는 그녀에게 기쁨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할 때만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명예나 부가 아닌 생명과 자연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텃밭에 앉아있는 이선화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수표가 든 봉투나 계약서 대신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진이 휩쓸고 간 도시 위로 평화로운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선화 선생,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선생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해주었어. 나는 평생을 의심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데 선생 덕분에 조건 없는 신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래서 말이오, 내가 선생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까? 하오, 세상의 모든 난치병 환자들을 지원하고 선생의 의술처럼 잊혀져가는 전통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재단이요. 선생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선생의 뜻을 세상에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도 함께 따라올 것이요. 그것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선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슬픈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회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요. 제 능력은 이런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여야 합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제가 다시 평범한 시골 소녀 이선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잊어주시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어떤 거대한 보상도 그녀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고향의 흙냄새와 맑은 계곡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이 작은 소녀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평범한 삶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다. 세상이 이미 그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비범한 인연이 이제 곧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한 제국의 왕이 이름 없는 시골 소녀에게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며칠 뒤 이선화는 자신이 서울에 올 때 입었던 그 낡은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었다. 최 비서는 그녀를 위해 기차역까지 최고급 세단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배웅도 받지 않았다. 단지 최 비서에게 작은 약초 주머니 하나를 건네며 마지막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회장님의 몸은 이제 괜찮지만 마음의 병은 앞으로 스스로 다스리셔야 할 겁니다. 이 약초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그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뒤 강민준의 저택에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이선화가 남기고 간 작은 텃밭을 직접 가꾸었고 저녁에는 그녀가 알려준 대로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진은 끝났지만 그 지진이 남긴 교훈은 그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N그룹의 거대한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예시야기가 되었다. 박태석과 그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 동안 세상은 또 다른 새로운 사건들과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다. 하지만 그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었다. 강민준 회장은 JN그룹을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이제 끝없는 욕망과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윤 추구만큼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로 변모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아침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해가 뜨면 비서의 보고를 받기 전에 이선화가 남기고 간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에 물을 주며 그는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평온을 얻었다. 그는 약속대로 거액을 출연하여 화음희인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선화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재단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관심이 다시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재단의 이름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재단은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 연구와 잊혀져 가는 전통의학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그는 유리 온실에 홀로 앉아 이선화가 마지막으로 건네고 간 약초 주머니를 만져보곤 했다.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맑고 청아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코 수소문하지 않았다. 그저 이 땅 어딘가에서 그녀가 원하는 삶을 평화롭게 살고 있으리라고 믿을 뿐이었다. 그것이 한때 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했던 비범한 소녀에게 그가 보내는 최고의 존중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한편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선화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서울을 떠나던 날, 그녀는 시끄러운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려 익숙한 고향의 흙냄새가 나는 곳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플래카드나 꽃다발 대신 갓 쪄낸 옥수수와 직접 담근 막걸리를 들고 나와 그녀를 반겼다.
그들에게 그녀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착한 막내딸이자 이웃이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은 마치 먼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릴 적 뛰놀던 뒷산에 오르며 도시의 소음과 먼지로 더러워졌던 몸과 마음을 정화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숨쉬고 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강민준이 보내준 돈으로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작은 의원 하나를 지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산장에 가까운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다. 의원의 이름은 들꽃 의원이었다. 이름 없이 피고 지짐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조용히 끌어안는 들꽃처럼 아픈 이들을 보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의원의 앞마당에는 그녀가 직접 가꾸는 거대한 약초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약초밭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약초 하나하나에 말을 걸고 햇볕과 바람의 움직임을 살피며 그날 사용할 약재를 골랐다. 의원의 진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허리가 아픈 할머니가 찾아오면 침을 놓아주고 배앓이를 하는 아이가 오면 따뜻한 약차를 다려주었다. 그녀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마음의 상처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녀의 치료비는 돈이 아니라 감자 한 바구니 혹은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일 때가 더 많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우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기륭화복을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소식을 알렸고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녀가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슬퍼해 주었다. 그녀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과 행복을 느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이선화는 약초를 캐기 위해 뒷산 깊은 곳으로 향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석양빛을 받아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산 정상에 오른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작은 마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 위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문득 서울에서의 그 치열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거대한 빌딩 숲, 인간의 욕망과 배신이 들끓던 그곳에서의 시간들, 모든 것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강민준, 박태석, 최비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그들의 안녕을 위해 잠시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용서와 연민이 뒤섞인 성숙한 영혼의 기도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바람 속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의 차가운 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죽어가던 사람을 3초 만에 걷게 만드는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기적은 그 모든 폭풍우를 겪고 난 뒤에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길고 길었던 여정의 종착지에 도착한 것이다.